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기 응시배 세계바둑 선수권 준결승전 전해드립니다. 해설의 박정선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16 응시배 4강전입니다. 한국은 이세돌 구단과 박주환 구단, 중국은 스웨 구단과 탕일신 구단의 형제 대결로 만나게 됐는데요. 형제 대결인 만큼 이 결승전 한 장의 티켓이 확보됐다는 것, 이건 참 다행이지만 이 형제 대결의 매치는 참 아쉬움이 좀 남기도 해요. 네, 아쉬움도 있고 기대도 있는데요. 아쉬움이라는 것은 역시 형제 대결이 되었기 때문에 한 선수는 탈락을 해야 된다는 점 아쉽죠. 네. 하지만 이세돌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대결이라는 점은 참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과 중국 모두 기대가 되는 판일 것 같습니다. 먼저 제8기 응시배 세계바둑 선수권 어떤 대회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8기 응시배 세계바둑 선수권 응창기 기금회에서 주최 주관하고 총 기존 규모가 115만 달러가 됩니다. 네, 우승 상금이 40만 달러이고요. 이 응시배가 다른 세계 대회와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점, 이 두 가지가 있죠. 우선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바둑 올림픽입니다. 그리고 이 대국 규정이 상당히 독특한데요. 다른 세계 기전은 제한 시간 3시간을 사용하면 1분 초읽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응시배는 초읽기가 없고 3시간 사용 시에 그러니까 벌점으로 2점을 냅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2집 공제를 해요. 그리고 20분이 지나면 또 2집을 공제하고 그러다가 3시간 39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3시간 40분을 사용하는 순간 시간패가 됩니다. 이 제한 시간이 오늘 대국에서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응시배 역대 우승자가 보이고 있는데요. 판팅이 선수만 제외한다면 당대 1인자들이 모두 우승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응시배가 한국 바둑 팬들 그리고 한국의 바둑계 한을 풀어줬던 대회죠. 이래 대회에서 조은현 구단이 당시에 이 한 장의 참가 티켓만을 준 이 대만을 비웃듯이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요. 그 뒤를 이어서 서봉수 구단, 유창혁 구단, 이창호 구단, 당시 한국의 4대 천왕이었던 선수들이 모두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쾌거를 이룬 응시배입니다. 네, 본선 2회전 16강부터의 대진표가 보이고 있는데요. 네, 16강에서는 뭐 김지석, 박정환, 강동윤, 이세돌 이런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모두 8강에 진출하면서 우승 청진호가 밝아졌었고 특히 이 8강 대진표에서 커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이 세계 1인자를 가리는 그런 매치업이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결과는 아주 통쾌했죠. 그렇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한때 커제 구단에게 좀 고전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3연승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박정환 구단과 이세돌 구단의 대결이 성사됐고요. 반대쪽에서는 중국의 스웨 구단과 탕일신 구단의 형제 대결이 성사되었습니다. 네, 8강에서 김지석 선수가 탕일신 선수에게 난타전 끝에 패했던 것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한국의 랭킹 1, 2위가 모두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중국의 스웨 구단과 탕일신 구단도 랭킹 2위와 8위에 중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죠. 네, 양국으로서는 오늘 대국 참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이 3번기 승부의 1국인 만큼 기선제압을 할 수 있는 좋은 대국일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박정환 선수와 이 이세돌 선수 지금까지 상대 전적으로 보면 이세돌 선수가 상당히 앞서고 있지만 2016년으로 국한에서 보면 4승 3패 이세돌 구단 기준으로 이세돌 선수가 한 판을 더 이기고 있습니다. 네. 모든 판이 결승전이었기 때문에 두 선수가 아주 치열하게 싸웠는데 팽팽했거든요. 이번 이 응시배 준결승전에서도 명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네, 번기 승부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대결에서는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응시배 세계바둑 선수권전 준결승전 1구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회 응시배 세계바둑 선수권 제한 시간은 3시간이 주어집니다. 이후에는 20분당 2전씩의 공제가 있고요. 응시배는 전만법이라는 이 독특한 대회 진행 방식을 터득하고 있죠. 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 임창치 선생이 대회를 만들면서 이 전만법을 개발을 했죠. 그러면서 이 자신이 만든 룰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 응시배를 개최를 했고 그리고 특히나 이 초읽기 없이 독특하게 상대에게 벌점을 내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뭐 이것은 널리 알려진 속설이긴 합니다만 네. 아마 사실일 겁니다. 이 당대 1인자라고 할 수도 있었던 중국의 네웨이핑 구단이 우승컵을 들어올리길 바랬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 네웨이핑 구단이 심장이 굉장히 안 좋아서 네. 장시간 대국에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읽기는 사실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손이 빨리 나가게 만드는 그런 벌점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네, 시간적 압박이 있기 때문에 오늘 대국에서도 이 초반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 초읽기 상황에서 물론 실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일류 기사들에게 1분 초읽기를 선택할지 아니면 좀 더 여유 있게 한 수를 생각할 수 있지만 벌점을 선택할지 했을 네. 때 벌점을 선택할 선수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당연히 초읽기를 선택하죠. 그만큼 초일류 선수들 간의 대결에서 한 집 한 집은 매우 중요하고 3시간을 오버하는 순간 바로 두 집을 상대에게 내준다는 것은 네. 미세한 승부에서는 곧바로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초중반에 아무래도 좀 시간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 개각까지 안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선택을 하는 기사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선수들이 조금 이 작전의 폭이 넓어지죠. 아무래도 이 대마를 둘러싼 그런 공방전이라면 두 집을 상대에게 주더라도 10분이라도 더 장구하는 것이 나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는 뭐 시간을 최대한 투입을 하겠습니다만 웬만한 상황에서는 비교적 손이 빨리 나올 겁니다. 네, 오늘 박정환 구단과 이세돌 구단도 초반 흐름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국가대표실에서 몇몇 국가대표 선수들과 이 대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응시배 룰이라면 박정환 구단보다는 이세돌 구단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있었거든요. 그 다른 대회와 비교를 해보았을 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속기형인 이세돌 구단이 네. 박정환 구단에 비해서 시간 사용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었고 저도 그 점은 확실히 이세돌 구단 쪽이 좀 우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우변을 전개한 후에 좌악이 쭉 걸쳐가는데요. 이 형태 어디서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네, 올 초에 있었던 몽백카페 세계대 결승에서 결승전 5판의 대국 중에 무려 3판 이런 포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네. 당시에 이세돌 구단과 이 커제 구단의 명승부였고 이세돌 구단이 100번으로 2차례 그리고 흑번으로 1차례 이 포석을 들고 나왔죠. 박정환 구단 하면 초반 포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연구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포석에 대한 연구도 어느 정도 결론이 나 있을 겁니다. 네. 네, 과연 이 포석이 어느 순간 그 앞선 대국들과 좀 달라질지도 이 두 선수의 이 포석에 대한 생각이 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진행은 이세돌 구단과 커제 구단의 몽백카페 결승 4국과 같은 진행이거든요. 네, 여기까지도 똑같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최근에 좀 각성했다 뭐 이런 말을 들으면서 네. 연승을 쭉 이어가고 있다가 아쉽게 그 연승이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라이벌 구리 구단에게 패했는데 과연 그 패배를 어떻게 추스렸을지 그런 점도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구리 구단과 이세돌 구단 승부적으로는 참 반상회에서 피가 튀기지만 오늘 대결을 앞두고 구리 구단이 이세돌 구단에게 SNS로 응원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확실히 두 선수가 좀 그런 게 있죠. 승부는 반상에서만 펼치고 그런 반회에서의 모습은 좀 둘도없는 지기입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점을 좀 느끼는데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신아홉의 통합 예선에 참가를 했을 때 제 하루 이제 구리구단과 같이 저녁 식사를 했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할 때보다 이세돌 구단 이야기를 할 때 확실히 눈이 빛납니다. 관심을 기울이더라고요. 재밌습니다. 여기까지도 이세돌 구단과 이 커제 구단의 대결. 동일한가요? 네, 동일합니다.
네, 여기까지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렇게 붙이는 수가 아주 오래된 정석 중에 하나죠. 네. 언뜻 보면 방금 전에 붙인 수와 애초에 나오고 있던 백돌이 간격이 상당히 멀어 보이지만 흙이 그쪽을 가르고 나갔다가는 오히려 백의 노림에 딱 걸리게 됩니다. 저 붙이는 수로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쪽을 가르고 나왔을 땐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해설판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같은 진행으로 아,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네, 쌍잎까지 두어가면서 일단 자기의 형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듯해 보입니다. 박정훈 구단과 이세돌 구단의 초반 진행 함께 수순을 따라가 보시죠. 네, 초반이 굉장히 많이 나오던 네,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고 이쪽을 걸치고 붙였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원래 이 귀의 형태에 대해서 붙이는 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전에 보면 뭐 이렇게 두고 여기서 붙이고 나서 상대가 갈라올 때 뭐 이때 손을 빼는 그런 포석도 이세돌 구단이 여러 차례 선보인 바 있고 이 장면에서 그냥 여기를 붙인 적도 있고요. 아무튼 이 귀에 대해서 원래 붙이는 수법이라면 2선 쪽을 붙이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이세돌 구단은 이 3선에서의 붙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오늘도 그 선택을 했고요. 네. 이 붙이는 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흙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느는 수, 젖히는 수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실전은 늘지 않고 젖혔어요. 느는 것은 일단 이 형태 자체가 조금 당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젖히고 내려섰고요. 네. 지금 이쪽을 이었죠? 아, 이 네. 이렇게 벌리는 진행인데 이 형태가 백이 굉장히 엷어 보이긴 합니다만 네. 이 형태는 대략 축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이라는 것은 이쪽 침입은 백이 여기를 붙여서 흙이 두 점을 잡고자 할 때 그 두 점 정도는 쉽게 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치받고 이렇게 끊어서 잡는다면 이것은 호구 모양이 워낙 좋기 때문에 백은 버리더라도 전혀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네. 뭐 잡더라도 선수를 뽑아서 다른 곳을 가면 이것은 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침입은 별로 두렵지가 않고 그나마 이제 백이 두려운 것은 위쪽으로 침입을 해서 이렇게 끼우고 네, 받으면 늘고 밀고 늘 때 그때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이렇게 두 점이 잡히는 진행은 백도 조금 두렵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밀고 나서 나오면 계속 쭉 타고 나와서 이쪽 양쪽의 백돌이 모두 엷어지고 네. 지금 버리자니 아까 버렸던 형태와 비교를 해보면 이쪽 부분이 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크기가 너무 차이 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침입을 하고 끼웠을 때 백도 항상 이쪽으로 이제 끊어서 이 반발을 준비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끊고 단수 치고 나서 바로 이 축이죠. 아, 네. 이 축은 지금 당장 둔다고 하더라도 백이 불리합니다. 원래는 이것이 이제 기본 형태예요. 그런데 백은 또 이렇게 두지 않고 반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 여기서도 반발이 돼요. 네. 그래서 이쪽을 끼웠을 때 뭐 밑으로 끊고 이렇게 밀어간다면 좀 더 복잡한 싸움이 되고 지금 축관계가요. 지금도 축관계인데요. 기력이 약하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밀 때 끊고 나서 흙도 이 아래쪽의 강한 돌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싸우게 되는데 여기서 백이 밀었을 때 축관계입니다. 아, 매우면 지금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라서 흙은 이 두 점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네. 그때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 축이 결국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형태에서 처음에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방금 전에 이 두 점의 축이 누가 유리하냐의 차이입니다. 네, 이곳은 항상 맛이 좀 있는 자리네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쪽에 축을 설명드린 이유가 여기를 걸쳤을 때
백이 이쪽 부분의 정석 선택에 있어서 그리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협공을 한다든지 한다면 흑이 이쪽으로 오고 싸우다 보면 이 침입이 통렬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백도 정석 선택의 자유가 별로 없고 실전에 바로 여기를 밀어서 이 부분을 지킨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자. 네, 벌렸고요. 한 발 더 벌렸고 네, 이곳을 두고 재밌습니다. 이제 몽백합배 2, 3, 4국 네. 결승전의 세 판의 형태와 포석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시의 형태를 조금 이제 소개해드리자면 당시 2국에서 처음 이 형태가 나왔습니다. 처음 이 형태가 나왔을 때 당시 흑번이었던 커제 구단이 이렇게 날일자로 걸쳤어요. 그러자 이세돌 구단이 여기를 미는 진행이었습니다. 그런데 3국에서 흑백이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세돌 구단이 이번엔 흑번으로 이 형태를 들고 나왔고 그때 이세돌 구단이 이렇게 위로 걸쳤습니다. 오. 그러자 커제 구단은 이렇게 두 칸으로 이 축을 좀 효과적으로 방비를 했었죠. 그러고 나서 4국 때 또 이 형태가 등장을 합니다. 당시에는 이세돌 구단이 100번이었어요. 근데 이세돌 구단은 또 커제 구단이 둔 대로 따라주지 않고 이번엔 100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실전이 네. 오늘 대국의 이 포석과 초반은 동일합니다. 벌려서 지키고요. 네 이쪽을 두고 이렇게 두는 것까지는 정석입니다. 네. 밀고 나서 네 위를 이제 붙여갔죠. 이곳이죠? 네, 이 형태가 정석인데 이제 가장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부분이 이 사이를 왜 흙이 가르고 나가지 않았는가 하는 여부일 겁니다. 분명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젖히는 것은 끊어서 이쪽을 쭉 돌파하는 것과 백이 단수 치고 이렇게 호구 치는 자세가 맞보기예요. 이것은 흙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흙은 가르고 나갈 때는 자신의 약점을 없애면서 가르고 나가는 것이 최선인데 이렇게 두더라도 나가고 나서 또 가르지 않으면 막히는 것이 워낙 아프죠. 나가야 될까요? 네, 그때 백이 이쪽을 날일자로 갈라간다면 이 사이에 흙이 워낙 멀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한 점을 가르면서 네. 자연스럽게 백돌이 여기에 오고 이 세 점이 좀 곤란해지죠. 그래서 흙이 나갈 수가 없고 이쪽을 실전에 늘었는데요. 네. 이 는수는 확실히 이 커제 구단과 이세돌 구단의 바둑을 좀 두어진 이후에 이 포석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이쪽을 두는 겁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느는 수가 연구됐을까요? 당시에 그 몽백카페 4국이 있기 전에는 흙이 여기를 늘거나 여기를 늘거나 이제 결과는 동일해진다라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커제 구단이 여기를 느니까 네. 이세돌 구단이 원래의 정석인 이곳을 두고 늘고 실전과 같은 형태가 되죠. 그러고 나서 이쪽을 지키는 그런 진행이 아니라 이 상태로 가만히 놔둔 채 이 급소를 가고 차단을 하니까 이렇게 밀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쪽을 커제 구단이 지키니까 당시 이세돌 구단이 한 칸을 딱 뛰면서 어차피 이 사이를 흙이 완벽하게 뭐 가르는 수단은 없다라고 외쳤고요. 네. 그 이후에 이 형태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결과는 이 실전이 백이 좋았기 때문에 흙이 뒤로 느는 수는 이 수와 이 수가 동일한 것이 없어졌다고 아니라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을 느는 것이 정수라고 결론이 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실전에 바로 등장을 했죠. 네. 실전은 이쪽을 두고 나서 이제 이곳을 갔는데요. 당시처럼 이렇게 차단을 하면 이쪽을 미는 순간 정말 흙이 너무 형태가 무너집니다. 이렇게 받아야겠죠? 네, 그때 이렇게 두고 나서 여기를 끊으면 백이 이렇게 단수 치는 순간 끊으면 이쪽을 이어서 이 세 점과 이 한 점이 맞보기고요. 나가면 이어서 나가면 여기를 먹여치고 쳐서 이제 패로 끊어가는 수단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흙이 좋지 않습니다. 이 자리가 워낙 급소고 그렇다고 이제 차단하고 있는 것은 위로 봤기 때문에 여기를 실전에 이제 밀어서 받은 것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쪽을 두고 뭐 진행이 되겠죠. 실전에 좀 수순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네. 여기를 하나 찌르고 네 지금 이렇게 둔 것 같네요. 젖히는 것은 쭉 밀었을 때 흙이 계속 느는 것은 좀 실속이 없기 때문에 네. 여기를 두고 이렇게 늘어서 받아두었고요. 네. 그래서 나와 끊어서 단수 치고 늘고 조치 준 건가요? 네, 젖히고 받을 때 그때 이렇게 밀어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급전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뭐 네. 다음 수는 서로 거의 당연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백은 뭐 여기를 밀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 흑돌이 얇은지 아니면 이 백돌이 얇은지, 그것이 중앙전에서 아주 중요한 싸움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아무튼 초반 진행에 있어서는 여기까지는 그 전에 나왔던 진행이지만 그 후로는 다시 처음 등장하는 진행이기 때문에 두 선수 초반부터 아주 머리 아플 것 같네요. 네, 박정환 구단과 이세돌 구단의 준결승 3번기 1국입니다. 이 초반 내용부터 두 선수가 불이 붙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에 있어서만큼은 이세돌 구단이 박정환 구단보다 이 바둑계에서는 좀 더 높은 평가를 받곤 있죠.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박정환 구단의 전투에 뭐 손색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세돌 구단의 전투, 수익기, 그리고 분리할 때 흔들어간 능력, 이런 면은 또 뭐 워낙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세돌 구단 하면은 딱 떠오르는 부분이 그런 면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세돌 구단의 전성기 시절에 중국에서는 이세돌 구단을 뭐 중반 13단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그 정도로 이세돌 구단의 이 중반 장악력은 전 세계 기사들에게 공포의 대상입니다. 네, 그런 이세돌 구단과의 초반 몸싸움인데요. 박정환 구단은 조금 이미지가 다릅니다. 박정환 구단의 바둑은 흔히 무결점 바둑이라고 하죠. 빈틈없이 전체적으로 두루 강하고, 이세돌 구단이 중반 13단이라면 박정환 구단은 뭐 초반도 10단, 중반도 10단, 끝내기도 10단입니다. 약점이 없는 바둑이란 거죠. 네. 단 하나 예전에 이제 박정환 구단의 약점으로 꼽혔던 부분은 이 중요한 승부에서의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대두되곤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것도 많이 떨쳐낸 모습이고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커제 구단과의 최근 3번의 경기만 보더라도 그런 점이 많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네. 박정환 구단이 커제 구단에게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있었는데 최근에 연승을 하면서 그런 부담감을 많이 떨쳐내는 모습이고 앞으로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네, 특히 박정환 구단은 전기 응시배에서 이 결승전까지 진출했지만 아쉽게 패하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의 우승 트로피가 굉장히 갖고 싶을 거거든요. 네. 뭐 그것은 이세돌 구단도 마찬가지죠. 응시배 역대 우승자를 보면 조훈현, 그다음에 서봉수, 유창혁, 이창호, 이 한국을 대표하는 4대 천왕이 우승컵을 모두 들어올렸고, 만약 그 순서대로 계속 흘러갔다면 5회 대회는 이세돌 구단이 우승을 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세돌 구단이 당시에 탈락을 했죠. 제 기억으로는 콩지혜 구단에게 패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얼마 못 가서 탈락을 했고, 그리고 응시배는 또 다음에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이번 응시배에 대한 그런 야욕을 인터뷰에서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이 우변을 들어갔는데 박정환 구단이 받지 않은 진행이 됐어요. 네, 그렇죠. 지금 서로 다른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세돌 구단의 우변 침입은 백이 두터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쪽에서 크게 잡히진 않는다는 판단이고 약간 비틀어가는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공법이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수에 대해서 박정환 구단은 뭐 거기는 거기대로 놔두고 나서 더욱 중요한 곳은 좌변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고, 글쎄요, 지금 저렇게 두었을 때 이세돌 구단이 결국은 중앙 쪽으로 한 번 더 갔고 박정환 구단이 이 진행대로라면 선수를 뽑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좌변 쪽에서의 교환은 박정환 구단이 손해가 없어 보입니다. 네. 네, 그럼 선수를 뽑고 다시 우변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네, 선수를 뽑는다면 우변으로 가겠죠.
박주환 구단과 이세돌 구단 이번 응시배 준결승전에서 만난 만큼 올해 초에 있었던 이 두 번의 결승전 승부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명인전과 KBS 바둑왕전에서 두 선수가 동시에 맞붙었죠. 그래서 이쪽 1, 2국을 하다 저쪽 1, 2국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아주 바쁜 일정이었는데 네. 결국 사이좋게 우승컵을 하나씩 가져갔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명인전 트로피를 가져갔고 박주환 구단은 바둑왕전에서 우승을 했죠. 그 두 기전으로만 본다면 사실 KBS 바둑왕전은 거의 초속기 기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30초 초읽기입니다. 네. 이세돌 구단이 속기에 더 강할 것 같은데 그 기전에서도 박주환 구단이 우승을 했거든요. 이세돌 구단이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각자 제한 시간 3시간이 주어지는 바둑에서는 박주환 구단보다 시간 사용에 있어서는 좀 더 빠르게 손이 나간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예전에 보면 뭐 대표적인 장고파였던 조치훈 구단이 일본의 속기 왕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꼭 장고를 한다고 해서 속기 기전에서 약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제가 이세돌 구단에 직접 들었기 때문에 네. 확실한 정보인데요. 박주환 구단을 상대할 때에는 속기보다는 시간이 여유가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 이야기를 KBS 바둑왕전 결승 2국을 패하고 나서 말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과연 이번 응시배 제한 시간 3시간 기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좀 궁금해지네요. 제8기 응시배 준결승 3번기 1국의 이세돌 구단과 박주환 구단의 대결입니다. 이 대결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제8기 응시배 세계바둑 선수권 준결승전에서 이세돌 구단과 박주환 구단의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네, 랭킹은 박주환 구단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랭킹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이세돌 구단이 한동안 3위에 있었는데 2위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 최근 10경기 성적 9승 1패, 이 1패가 구리 구단에게 안긴 패죠. 네, 연승을 이어가다가 1패를 당했기 때문에 약간의 충격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박주환 구단은 늘 꾸준하게 딱 80%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늘 꾸준한 모습입니다. 네, 상대전적으로는 이세돌 구단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17승 10패예요. 네. 그런데 박주환 구단이 처음 이세돌 구단을 상대하던 그 신예기사 시절에 좀 연패를 당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2016년 성적만 놓고 보면 이세돌 구단 기준으로 4승 3패 팽팽하고요. 두 선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6년에 두 대회 결승에서 동시에 만나서 박주환 구단이 KBS 바둑왕전을 우승하고 이세돌 구단이 명인전에서 우승한 바 있습니다. 한국 랭킹 1위의 박주환 구단과 2위의 이세돌 구단의 준결승 3번기 1국입니다. 네, 결국 박주환 구단이 선수를 뽑고 우상귀 쪽을 먼저 손댔죠. 네. 그런데 지금 이세돌 구단의 부친수가 아주 재밌습니다. 방금 전에 그 부친수는 네. 일반적인 행마라면 가만히 한 칸을 띄었어야죠. 지금 이쪽으로 한 칸을 띄었어야 하는데 여기를 한 칸 띄는 순간 백이 여기를 딱 젖히면 흙이 곤란해집니다. 흙이 이렇게 늘자니 여기 단수를 당해서 흙의 형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줄 수는 없고 여기를 젖히는 순간 이 흙돌은 없습니다. 이 104점이 완벽하게 살아있는 형태가 되면서 주변에 흙만 엷어지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이 저 104점을 끝까지 추격하기 위해서 대학수이긴 합니다만 임시 방편으로 이 교환을 해두고 귀 쪽에서 근거를 빼앗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간 수도 귀로 받으면 중앙 쪽에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귀도 지키면서 이쪽 네. 활용을 당하지 않기 위해 거기를 꽉 이어서 받은 거죠. 얼핏 보면 백보다 흑돌이 더 약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결국 우상 쪽의 흑돌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의 벽을 바탕으로 내점 공격을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중앙 쪽으로는 그래도 이제 흑돌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박정환 구단의 저 104점이 크게 공격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서로 중앙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누가 좀 더 좋은 자세로 중앙을 진출할지 그런 싸움이죠. 이세돌 구단 백돌들을 노려보고 있는데요. 박정환 구단도 그저 저 104점을 살리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방금 전에 그 한 칸 뛴 수로는 우변 쪽에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곳을 찝어서 흙이 단수 치면 뭐 이런 식으로 붙이면 흙돌이 여기 없었기 때문에 쉽게 네. 넘어갈 수 있는 형태였죠. 그냥 붙여도 거의 넘어가는 형태인데 백은 지금 이쪽을 넘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쪽으로 어떻게 해서든 좋은 자세로 중앙으로 탈출하고 나서 뭐 이런 곳을 두고 흙이 받을 때 이런 식의 자세가 된다면 물론 이런 수순으로 이어지진 않겠습니다만 이런 그림이 박정환 구단이 원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우변 쪽을 넘질 않았습니다. 찝어가고요. 이 박정환 구단과 이세돌 구단의 만남에 있어서 참 재미있는 부분이 이 두 선수가 27번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사실 꽤 많은 대결이긴 합니다만 두 선수의 이름값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많이 만난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두 선수 27번의 대결 중에 절반 이상이 번기 승부에서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만큼 두 선수는 중요한 길목에서 비교적 자주 만났고 지금까지의 번기 승부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박정환 구단에게 6번 중에 4번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의 상대 전적으로도 이세돌 구단이 조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세돌 구단 기준으로 17승 10패죠. 하지만 올해는 한 차례씩 우승 트로피를 나눠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두 선수의 만남은 점점 더 팽팽해질 것 같습니다. 이 두 선수는 정말 이 기풍으로 보나 아주 흥미로운 매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환 구단이 이 지금까지 1인자 자리를 쭉 유지하면서도 한때 세계대회에서 부진할 때 좀 안 좋게 이야기하는 바둑 팬들에게 뭐 반쪽짜리 1인자다 이런 이야기로 혹평을 들었던 것은 네. 뭐 세계대회에서의 성적도 부진했지만 이세돌 구단을 진정한 승부에서 넘어선 적이 없는 것도 하나의 이유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흥미롭고 또 두 선수의 기풍으로 봐도 이세돌 구단이 좋아하는 무협지로 비교를 해본다면요. 이 박정환 구단은 제가 볼 때는 명문 정파의 그런 기대주입니다. 뭐 기대지라고 하기에는 뭐 랭킹 1위이기 때문에 네. 명문 정파의 고수이고요. 이세돌 구단은 이 기풍적으로 보나 왠지 기질로 보나 이 사파 최고수 느낌 나거든요. 이런 두 선수의 흑과 백의 이 구도 참 재밌습니다. 뭔가 기풍적으로나 지금의 상황으로 보나 두 선수가 팽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주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두 선수의 대결을 국가대표 선수들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서 몇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전부 물어본 것이 아니라 몇 명에게만 물어봤기 때문에 네. 이것이 뭐 전체를 대변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약간 박정환 선수 쪽이 우세하다고 보는 기사들이 더 많더라고요. 큰 차이는 아니고요. 네. 왜 그렇게 보고 있을까요? 우선 뭐 박정환 구단의 바둑을 그만큼 높이 평가하는 것이겠죠.
네, 일단 흑과 백 서로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도 지금 최대한 단단하게 두어가는 것이 그쪽의 흑돌이 단단해야 위쪽에 중앙으로 탈출하고 있는 백돌에 대한 압박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선 두터움을 쌓고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의 흑번은 비교적 단단하게 두는 스타일이죠. 박정환 구단의 장점은 어떤 선수를 만나든 뭐 경시한다거나 또 작전을 달리한다거나 그런 점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자신의 스타일로 판을 꾸리나요? 네, 상대가 누구든 뭐 초반부터 뭐 무리한 싸움을 걸어간다거나 뭐 얕잡아 본다거나 그런 것이 바둑판에 잘 드러나진 않아요. 사실 이세돌 구단은 약간 그런 게 있긴 있거든요. 이번 응시배에서도 지금까지 이세돌 구단이 걸어온 행보를 보면 네. 28강에서 미국 대표 앤디 루이를 만났고 16강에선 대만 대표 린리샹을 만났습니다. 당시의 대국 내용을 보면 이세돌 구단의 평소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래도 이 뭐 한두 수 아래 상대에게 좀 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이제 기량을 펼치는 건데요. 박정환 구단은 그런 상대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냥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스타일을 고수합니다. 본선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상대적으로 다른 선수보다 이세돌 구단이 좀 순조롭게 이번 준결승전에 진출한 느낌은 있어요. 네, 물론 8강에서 LG배 세계 챔피언인 이 강동윤 선수를 형제 대결 끝에 꺾고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28강과 16강에서는 비교적 손쉬운 상대들을 만났죠. 특히 이 첫 판이었던 앤디 루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처음 이제 프로가 된 선수들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만 네. 예전에 이 이세돌 구단이 잠깐 인터넷 사업을 이제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고구단닷컴이라는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세돌 구단이 미국의 이 프로 기사들과 치수 고치기를 했었고 당시에 이세돌 구단이 2점으로도 이겼던 상대입니다. 상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점이 있었네요. 네. 반면에 박정환 구단은 중계 황원승 선수 그리고 커제 구단을 꺾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은 이제 첫 판은 대구를 하질 않았고요. 한국 랭킹 1위로 바로 16강에 직행을 해서 중국의 신예들 중에 가장 강자라고 할 수 있는 황인숭 그리고 커제 구단을 꺾고 올라왔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이 창변 쪽에 압박을 가하긴 했지만 박정환 구단이 살짝 비껴나면서 어느 정도 타개가 된 모습이고요. 지금의 형세 어떨지 한번 형세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흑집이 19집이 나고 있습니다. 합쳐서 32집, 35, 43, 44. 흑집은 한 45집은 확실히 나고 있고 그 외에 이 중앙 쪽의 발전성이고요. 네. 백은 이쪽과 이쪽을 합쳐서 10집이 좀 넘습니다. 딱 뒤쪽에 집이 다 굳어진다면 여기까지가 한 32집, 34집. 백이 한 35집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고 이제 이쪽 부근의 전투네요. 그렇다면 지금 이 부근에서의 싸움이 누가 유리한지를 우선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이쪽은 좀 예측이 안 되는 싸움이긴 합니다만 제 느낌으로는 지금의 이 흐름은 이세돌 구단이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중앙 부분의 정리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세돌 구단이 박정환 구단의 진영에 침입을 하긴 했지만 박정환 구단도 뭐 이쪽의 약점 그리고 흙이 이런 식으로 눌러갔을 때 귀의 뒷맛 네.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중앙 쪽은 어쨌든 흙의 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침입한 흑돌에 대한 강력한 공격이 없다면 오히려 이 두터움을 바탕으로 백돌을 압박하는 형국이 갈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됐을 때는 흙의 흐름이 좋습니다. 오히려 역공의 가능성도 남아 있는 자리네요. 네, 그렇죠. 이 전체 백돌이 아직은 못 살아 있으니까요. 사실 우변이랑 하변 합쳐서 백이 10집 정도라고 하셨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그 우변 쪽에 네. 개갈할 때 이제 이렇게 흙이 두면 거의 다음에 밀고 한 칸 뛰는 순간 이 전체 대마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백은 받아야 합니다. 받는 다음에 이렇게 한 칸을 띄고 그럼 찌르고 네. 찌르고 여기를 찌르고요. 다 받아야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쪽을 달리면 붙여야 합니다. 이것도 미리 찌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대략 이런 식으로 집을 보면 둘, 넷, 여섯, 일곱 집. 일곱 집이나 뭐 여덟 집 정도이고 이쪽도 뭐 나중에 찝고 젖히면 거의 집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합쳐서 10집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모양은 큰데 집이 날 자리는 아니네요. 당할 곳이 그만큼 많은 자리죠. 이세돌 구단이 이쪽 부근을 지금 단수를 아끼고 있는 이유는 나중에 이 좌측에서 전투가 전개되다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백이 오히려 역습을 가하는 상황이 나왔을 때 그때 흙이 이쪽을 끊어서 이렇게 느는 뒷맛을 추후에 노리기 위해 일단 아껴두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박정환 구단이 역으로 여기를 찝으면서 이런 단점을 노리는 그런 상황도 나오고요. 바둑 격언의 프로는 아끼다가 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곳 둘 타이밍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우선 이 좌변 쪽 그리고 좌상 쪽의 형태가 정돈이 되고 나서 두 선수가 가장 먼저 눈독을 들일 자리가 바로 지금 우변에 방금 전에 설명을 드린 그 자리입니다. 네, 흙의 역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박주원 구단도 이 흑돌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 지금 시간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직선 공격보다는 오히려 좀 중앙 쪽의 흙 모양을 깨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뭔가를 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작전 선택일 수 있습니다. 중앙 쪽을 깨가는 수라면은 어느 정도 선이 적당할까요? 지금은 이쪽 부근을 공격을 가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쪽 단점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백이 넓어진 형태가 나올 수 있고 그냥 단순하게 이제 중앙 쪽으로 들어간다면 이곳을 한 칸 띄고 뭐 흙이 지킬 때 여기를 이제 밀어가는 자세를 만든다든지 이제 그런 작전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분명 이세돌 구단도 단순한 연결보다는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좌상의 뒷맛을 노리고 이제 그러면서 연결을 꾀할 것이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박정환 구단의 고민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반대쪽에서는 수해 구단과 탕해신 구단의
준결승전 이대국도 형제 대결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중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죠. 두 선수가 주는 이 기풍에서의 느낌은 조금 다릅니다만 두 선수 모두 이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한 적이 있는 강자들이고 스웨이 구단 같은 경우에는 커제 구단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중국 바둑계의 1인자였습니다. 지금은 2인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선수고요. 중국의 탕웨이싱 선수는 사실 이 반회적으로 한국 기사들이나 한국 바둑 팬들에게 더 유명한데요. 사실 뭐 어떤 점 때문인지 랭킹으로는 스웨 구단이 좀 더 높지만 실질적으로는 탕웨이싱 구단이 더 껄끄러운 상대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그리고 탕웨이싱 선수가 중국에서 가장 노력을 하는 선수입니다. 저도 들은 건데 이 중국의 여자 바둑계를 대표하는 그 강자 중 한 명인 루이나웨이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선수인데 그 루이나웨이 구단이 항상 그 밤늦게 산책을 하다가 중국 기원 훈련실에 들어가면 늘 탕웨이싱 구단의 기본을 나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늘이요. 네. 대단한 기사네요. 그만큼 중국을 대표하는 선수이자 또 중국 바둑계를 대표하는 노력파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8강전에서 탕웨이싱 구단과 김석 구단의 대결이 좀 아쉽게 떠오르네요. 네, 당시 김지석 구단이 난타전 끝에 뭐 조금 불리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찬스가 있는 바둑이었거든요. 특히 응시의 이 독특한 룰을 생각해 본다면 이 벌점을 둘러싼 그 공방으로 역전이 가능했던 상황인데 네. 이제 그 대구에서 김지석 구단이 순간적으로 착각이 나오면서 조금 허무하게 8강전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네, 이 4강전 중국 선수가 한 명만 올라올 수도 있었는데 김석 구단의 아쉬운 패배로 중국과 한국 모두 형제 대결로 성사가 됐습니다. 김지석 구단의 착각으로 그 대국을 패하긴 했습니다만 이세돌 구단이든 박정환 구단이든 만약에 어떤 선수가 올라갔을 때 결승 상대가 탕웨이싱 구단이라면 네. 이 탕웨이싱 구단의 노림수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뭔가 이렇게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날카롭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대결에서는 스웨 구단이 그런 점을 좀 조심을 해야겠네요. 네, 박주영 구단의 장고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 해설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쪽 부분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중앙 쪽으로 탈출하는 자세인데 여기까지의 진행만 놓고 보면 흑의 자세가 좀 더 두텁죠. 흑이 중앙 쪽으로 확실하게 이제 연결을 꾀하면서 이 두터운 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보강하고 이제 중앙 쪽 보강을 하면서 동시에 이 상변의 집 모양을 만들기 위해 날일자로 두었는데 이 자리는 이제 급소를 맞긴 했습니다만 여기로 이 날일자 사이를 연결을 하면서 중앙 쪽을 노리니까 흑도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네. 한 칸 뛰는 순간 결국 애초에 이제 흑이 침입하면서 중앙 쪽으로 나왔던 흑과 백 모두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 교환은 꼭 네. 필요했을 자리일까요? 그 교환도 두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흑이 벽을 바탕으로 여차하면 이런 노림이 있다는 것인데요. 네. 만에 하나를 대비한 것이고 또 이 단수 자체가 뭐 악수는 아니니까요. 뭐 이렇게 활용할지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악수라면 팩감으로 조금 악수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악수보다는 오히려 이제 흑이 역습할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교환을 시켜두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를 걸치면서 이제 결국 이수가 승부처가 될 것 같은데
과연 이 수는 좀 애매합니다. 지금 침입일지 아니면 백돌에 대한 공격일지 그만큼 이 백의 모양도 어느 정도 열부음이 있어요. 여기를 흙이 찝고 백이 이을 때 네, 그때 이렇게 젖혀간다면 한 집이 없는 네, 건가요? 지금 아래쪽은 언뜻 보면 굉장히 궁도가 넓어 보이지만 네. 한 집도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단점이 있죠. 좀 이렇게 본다면 이 전체 백돌 정말 위험한 돌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 단번에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는 돌이기 때문에 네. 박정환 구단이 이 흑돌에 대해서 마음 놓고 뭐 직선 공격을 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 가장 좋은 흐름은 이 두 점을 공격을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약점을 보강하고 중앙 쪽으로 탈출하면서 이 백돌의 안형을 구하는 그런 식의 흐름이 백이 원하는 흐름인데 뭐 일단 박정환 구단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박정환 구단의 일감은 뭐 이쪽 부근에 어딘가 그리고 이곳에 그냥 한 칸 띄어서 지키는 수 이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이쪽 부근으로 이제 간다면 공격이 계속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일단 당장 여기를 뒀을 때도 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조금 이곳이 약점이 떨린다면 그럼 이 교환을 시키면 되거든요. 이 교환이 있다면 여기를 끊었을 때 단수 치고 나갈 때 이렇게 덮어 씌우면 장문입니다. 이 교환이 없을 때는 여기서 두면 흙은 받아주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교환을 시키고 네. 네, 이곳을 교환을 하고 받을 때 이제 그때 이쪽으로 공격을 간다면 이 단점 자체는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흙이 갔을 때 백이 받는 자세가 별로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시 끊는 수가 부활을 해서 뭐 빈삼각으로 둬야 되나요? 그럼 이렇게 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흙은 탈출하면서 이쪽과 이쪽을 맛보기로 중앙 탈출은 어렵진 않습니다. 네. 또 혹은 흙이 그 과정에서 먼저 이런 식으로 찔러왔을 때 백도 흙이 연결이 가능하다면 다시 재차 약점이 노출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공격을 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그냥 지키는 것이 유력할까요? 그런데 또 그냥 지키자니 이제 흐름으로 본다면 네. 어쨌든 백의 이 네 칸 사이를 흙이 가르면서 들어왔잖아요. 여기를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를 두고 갑자기 이제 걸음아 나 살려라 하는 것은 왠지 좀 흐름을 역행한다는 느낌은 있어서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이 이 두 점을 어떻게 해서든 뭔가 이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돌파하는 흐름을 만들기 위해 좀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국면이고요. 아직도 착수를 못했어요. 네. 지금 이쪽 부분은 글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승부처가 되기 때문에 네.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뭐 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점심시간이라고 하네요. 그러네요. 네. 1시 반부터 2시까지 또 점심시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2시 반까지죠. 네, 그래서 박정환 구단이 착수가 늦어지고 있지만 실제 대국장이었어도 좀 고민이 될 만한 자리인 거죠. 고민이 되는 것이고 또 제 경험으로 비춰볼 때 지금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그 머릿속은 아마 바둑판에 있고 몸만 식탁에 있을 겁니다. 계속 이 장면을 떠올리고 있을 텐데요. 과연 박정환 구단은 어떤 수를 선택을 할까요? 이세돌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응시배 4강전 3번기 1국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